법무법인을 운영한 지 20년,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다.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증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부터 계약서의 함정 조항까지 세심한 관찰이 내 무기였다. 그런데 집에서만큼은 그런 예민함을 의도적으로 꺼두곤 했다. 가정은 일터가 아니니까. 2년 전 유리가 요가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아내가 뭔가 활력을 찾는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루 종일 법무법인에서 의뢰인들의 복잡한 분쟁을 다루고 집에 돌아와서까지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하고 싶지는 않았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은 변화였다. 우울해하던 유리가 밝아졌고 집 안 분위기도 한결 가벼워졌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요가센터에 다니며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푸는 것 같았다. 48세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에 대해 나는 순수하게 기뻤다. 여보, 요즘 정말 좋아 보이네. 요가하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져. 태연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야. 그때부터였다. 김태연이라는 이름이 우리 집 대화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단순한 언급이었다. 요가 동작을 가르쳐준 선생님, 마음 챙김 명상을 지도해주는 선생님. 35세의 젊은 남성 강사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변호사로서 20년간 갈고 닦은 직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당신아는 그 직감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하나씩 쌓여가는데도 설마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다.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고 무엇보다 25년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유리의 요가 용품 구매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월 100만 원, 200만 원씩 카드 명세서에 찍히는 요가복과 용품들. 법무법인 수입이 넉넉하니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변호사 특유의 꼼꼼함으로 가계부를 관리하던 내 눈에는 띌 수밖에 없었다. 요가복이 이렇게 비싸나? 좋은 걸로 해야 동작이 편해. 그리고 요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서 옷도 신경 써야 한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또 김태연이었다. 유리의 모든 변화에는 그의 조언이 따라붙었다. 식단 관리, 생활 패턴, 심지어 책 추천까지. 48세 여자가 35세 남자의 말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질투나 의심이 아니라 단순한 궁금증 정도로 치부했다. 딸 소영이 처음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은 6개월 후였다. 23세, 법학과 4학년인 소영은 나를 닮아 관찰력이 뛰어났다. 아빠,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고 요가 얘기만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나는 딸의 말을 가볍게 넘겼다. 20대 초반 딸이 40대 후반 어머니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의 감정 기복은 나 역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법무법인에서는 세밀한 증거 분석으로 유명한 내가 집에서는 왜 이렇게 둔감해지는지 스스로도 의아했다. 아마도 25년간 쌓인 신뢰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일에 대한 과도한 몰입 때문이었을 것이다. 연 매출 15억 법무법인을 운영하며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나에게 아내의 취미생활은 그저 좋은 일로만 보였다. 20세 아들 현우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다. 아빠, 엄마가 그 요가 선생님이랑 카페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상담받는 거겠지. 요가는 몸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루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직감이 맞았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가장이자 법무법인 대표로서 의심보다는 신뢰를 택했다. 53세 남자로서 48세 아내가 35세 남자에게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유리가 저녁 시간에도 특별 수업이라며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갔다. 주말에도 요가 워크숍이라며 하루 종일 집을 비우곤 했다. 변호사로서라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패턴 변화였지만 남편으로서는 아내의 적극적인 자기계발을 응원해주고 싶었다. 결국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기로 했다. 밝아진 아내의 표정, 건강해진 몸, 활기찬 일상.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보지 않기로. 25년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이 내 직업적 예민함을 무디게 만들었다. 변화는 서서히 왔다.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의 허점을 찾아내듯 나도 모르게 아내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직업적 습관이었을까? 아니면 남편으로서의 본능이었을까?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들이 하나씩 쌓여갔다.
요가센터 근처 고급 카페 결제 내역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찍혔다. 하루 23시간 요가 수업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주 카페에 갈 이유가 있을까? 더 이상한 건 결제 시간이었다. 오후 8시, 9시, 요가센터 운영 시간이 끝난 후였다. 여보, 요가 끝나고 뭐해? 아, 수강생들이랑 차 마시면서 얘기해. 다들 비슷한 고민들이 있어서 서로 위로가 돼. 유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유리는 거짓말을 할 때 평소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버릇이 있었다. 변호사인 나를 의식해서였을까? 3개월 후 3천만 원이 사라졌다. 유리 명의 적금이 해지됐다는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다. 법무법인 재정을 꼼꼼히 관리하는 나에게 3천만 원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적금 왜 해지했어? 투자할 곳이 생겨서. 태연 선생님이 요가센터 확장하시는데 수익성이 좋을 것 같아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48세 아내가 35세 남자의 사업에 3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변호사로서 수많은 투자 사기 사건을 다뤄본 나에게 이런 패턴은 너무나 익숙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아내의 일이라니. 계약서는 있어? 그런 건 필요 없어. 태연 선생님을 믿으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했다. 법무법인에서 의뢰인들에게 해주던 조언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가족이라도 금전거래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감정적 신뢰와 법적 보호는 별개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했던 말들을 내 가족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영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온 것은 그 다음 주였다. 아빠, 엄마가 그 선생님이랑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호텔? 네, 강남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23세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합리적 설명을 찾으려 했다. 요가센터 임대 계약 상담일 수도 있고 사업 관련 미팅일 수도 있고 변호사로서 명확한 증거 없이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는 습관이 이럴 때는 독이 됐다. 확실해? 네. 그리고 아빠, 엄마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빠 얘기를 자주 했는데 요즘은 태연 선생님 얘기만 해요. 딸의 관찰은 정확했다. 나 역시 느끼고 있었던 변화였다. 유리가 법무법인 일이나 내 건강을 걱정하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태연의 철학이나 요가 이론에만 몰두했다. 마치 35세 남자의 세계관에 완전히 빠져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유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본능을 가정에서도 발휘하기로 한 것이다.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는 것,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보이는 미묘한 표정 변화, 그리고 태연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의 특별한 어조. 법무법인 동료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우연히 이런 얘기가 나왔다. 요즘 중년 여성들 요가에 푹 빠지던데 조심해야 한다니까. 왜? 요가 강사들이 영적 교감이니 뭐니 하면서 접근한다더라. 특히 젊은 남자 강사들.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유리를 믿고 싶었다. 25년 결혼 생활, 두 아이를 키운 동반자, 법무법인 초창기 어려움을 함께 견뎌낸 동지. 설마 그런 뻔한 수법에 넘어갔을 리 없다고. 현우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아빠, 엄마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지 않아요? 주말에도 거의 집에 안 계시고. 20세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의심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접근했다. 마침내 결정적 순간이 왔다. 법무법인에서 일찍 퇴근한 어느 목요일 저녁, 나는 우연히 요가센터 앞을 지나게 됐다. 유리가 특별 수업이라며 나간 날이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잠깐 차를 세웠다. 요가센터 불이 꺼져 있었다. 문에는 오후 7시 마감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유리는 8시까지 수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건물 뒤편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유리와 김태연이었다. 태연이 유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다. 48세 기혼 여성과 35세 독신 남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 그것은 단순한 사제 관계가 아니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나는 아내를 의심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근거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변호사로서의 직감과 남편으로서의 불안이 마침내 만나는 순간이었다.
차 안에서 나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53세 남자가, 그것도 법무법인 대표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이야. 법정에서는 그토록 냉철했던 내가 가정에서는 왜 이렇게 무력했을까? 이제 변호사 문지훈이 아니라 남편 문지훈으로서 진실을 찾아야 할 때였다. 그날 밤부터 나는 변호사 문지훈으로 돌아갔다. 25년간 쌓인 신뢰라는 감정적 장벽을 걷어내고 차가운 이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먼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유리가 내 차를 빌려 쓴 날들의 녹음 파일을 하나씩 점검했다. 법정에서 수도 없이 다뤄본 증거 유형이라 분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3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결정적인 대화를 발견했다. 태연아, 정말 고마워.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당연하지. 우리만의 비밀이야. 3천만 원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또 만들어줄게. 음성의 주인은 분명 유리였다. 그리고 상대방은 존댓말을 쓰지 않는 편안한 관계였다. 48세 기혼 여성이 35세 요가 강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다음은 신용카드 명세서 정밀 분석이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고 패턴을 찾았다. 호텔 식당 결제가 15건, 고급 레스토랑 결제가 23건. 모두 요가 수업 시간 이후였다. 더 중요한 건 결제 시간대였다. 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부부 동반 식사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유리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집 전화로 걸려온 통화들 중 의심스러운 번호를 역추적했다. 김태연의 개인 번호였다. 새벽 12시, 오전 6시. 사제관계에서 주고받을 시간대가 아니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는 충분한 물증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내 25년 결혼 생활의 종료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소영에게 추가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했다. 23세 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법무법인에서 수습 변호사들에게 사실조사를 맡기듯 객관적으로 접근했다. 아빠, 엄마가 그분과 호텔에서 나오는 거 2번 더 봤어요. 그리고 소영이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유리와 태연이 길에서 포옹하는 사진이었다.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 토요일이요. 우연히 그쪽 지나가다가. 아빠, 이제 확실하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다. 48세의 여자가 35세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 25년 전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다. 아니, 더 간절하고 애타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날 밤 유리와 정면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로서 상대방을 추궁할 때처럼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 신용카드 내역, 사진, 통화 기록. 반박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 패키지였다. 유리야, 앉아. 밤 11시.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나는 거실에서 아내를 불렀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차가운 목소리로 아내를 부른 적은 없었다. 왜 그래? 김태연과 뭐 하는 사이야? 유리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변호사로서 수도 없이 봐온 표정이었다.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사람들이 짓는 그 표정.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신데. 이걸 봐. 나는 정리해둔 증거들을 차례로 보여줬다. 블랙박스 녹음을 들려주고 카드 명세서를 펼쳐 보이고 사진을 내밀었다.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듯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유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25년 함께 산 아내였기에 나는 알 수 있었다.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다. 맞아. 한마디였다. 단 한마디로 25년이 무너졌다.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왜?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유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오히려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은 것에 대한 안도감 같은 것이. 이해하고 싶어서 묻는 거야. 25년 동안 당신은 나를 여자로 본 적이 있어? 변호사 아내, 애들 엄마로만 봤잖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유리를 동반자로,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했지. 여자로 본 적은 정말 드물었다. 53세 남자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태연 씨는 달라. 나를 48세 아줌마가 아니라 여자로 봐줘. 순간 머리가 띵했다.
48세 아내가 35세 남자에게서 여성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니. 중년 여성의 심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내 한계였다. 이혼하자. 유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뭐? 더 이상 가식적인 결혼 생활 할 수 없어. 태연 씨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해줘. 25년 기여했으니까 당연한 권리야. 변호사로서 수도 없이 다뤄온 이혼 사건의 당사자가 내가 될 줄이야. 법적으로 유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괴로웠다. 유책 배우자라도 혼인 기간 25년에 대한 기여분은 인정받을 수 있다. 20억 자산 중 최소 30%는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갔다. 53세 법무법인 대표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자신의 이혼 사건을 계산하고 있는 아이러니. 그 순간 나는 변호사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법무법인 동료들이 모두 말렸다. 변호사가 자신의 이혼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감정이 개입되어 객관적 판단이 어렵고 법정에서 아내와 마주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이 크다고.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20년간 이혼 사건만 300건 넘게 해봤는데 내 일은 못하겠어? 김철호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지훈아, 내가 의뢰인이었다면 뭐라고 조언했겠어? 절대 본인이 직접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25년 결혼 생활을 배신당한 53세 남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 전문 분야에서만큼은 완벽하게 승리하고 싶었다. 아내와 상간자를 법적으로 응징해서 내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다. 결국 타협안을 택했다. 민사소송 전문 후배인 박준영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의뢰하되 내가 전략 수립과 서면 작성에 깊이 관여하는 방식이었다. 형님, 이 정도 증거면 99% 승소입니다. 박준영이 내가 정리한 증거 목록을 보며 감탄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 23개, 신용카드 거래, 내역 38건, 사진 증거 12장, 통화 기록 분석표까지. 20년 경력의 완벽한 증거 패키지였다. 하지만 문제는 법조계 소문이었다. 법무법인 정의의 문지훈 대표 변호사가 아내 외도로 이혼한다는 얘기가 순식간에 퍼졌다. 하루아침에 나는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변호사가 되어버렸다. 의뢰인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변호사님도 당하시는구나.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가정사도 못 지키시는 분이 저희 사건을 제대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 매출 15억 법무법인을 일군. 내가 하루아침에 동정과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53세 남자로서 견디기 어려운 굴욕이었다. 첫 번째 변론기일. 나는 방청석에 앉았다. 공식적으로는 박준영 변호사가 나를 대리하지만 사실상 내가 모든 것을 지휘했다. 유리는 대형 로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착수금만 1,500만 원을 주고 그 돈도 결국 내가 벌어준 돈이었다. 48세 전업주부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했겠는가. 피고 서유리는 25년간 내조와 자녀 양육에 전념하며 원고의 사회적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유리 측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법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2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할 필요가 있었나? 원고는 일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피고는 심각한 우울증과 소외감을 겪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법무법인 운영에 매달려 유리의 감정적 변화를 놓쳤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 돈을 벌었던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박준영이 반박했다. 피고의 우울증이나 소외감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상간자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입니다. 상간자 김태연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됐다.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현실적으로 3천만 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박준영이 전망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태연과 직접 마주했다. 35세 남자가 53세 남자 앞에서 보인 태도는 예상과 달랐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뻔뻔했다. 고객과 강사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기혼 여성을 유혹하고 3천만 원까지 뜯어낸 주제에 사랑이라고 포장하다니. 유리님이 먼저 외로움을 호소하셨어요. 저는 단순히 위로해드린 것뿐입니다. 이것이 태연의 변명이었다. 마치 피해자인 양 굴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자녀들의 증언이었다. 소영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자원했다.
아버지는 25년간 저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가족에 대한 배신입니다. 23세 딸이 법정에서 어머니를 상대로 증언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이 모든 것이 유리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다. 현우는 증언을 거부했다. 20세 아들로서는 부모 모두를 사랑하기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법정에는 나와서 아버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조용히 밝혔다. 3개월간의 법정 다툼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태연이 갑자기 유리와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소송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태연이 유리에게 한 말이었다. 48세 여자를 위해 법정까지 나서서 싸울 의지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35세 남자에게 유리는 잠깐의 재미였을 뿐 인생을 걸 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유리가 법정에서 보인 절망적인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25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택한 진짜 사랑이 6개월 만에 도망간 것이다. 1심 판결이 나왔다. 이혼 인용. 재산분할 20억 중 6억 30%를 유리에게 지급.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변호사로서는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유책 배우자인 유리가 30%를 가져가는 것은 예상 범위 내였고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도 적절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53세 남자로서는 씁쓸했다. 25년 결혼 생활이 법원의 차가운 판결문으로 정리되는 현실.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내 재산의 30%를 가지고 떠나는 상황. 이것이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유리는 항소하지 않았다. 태연마저 떠난 상황에서 더 이상 싸울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6억이라는 돈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 했을 수도 있다. 판결 확정 후 박준영이 말했다. 형님, 법적으로는 완승입니다. 이혼도 인용되고 재산분할도 최소화했고 상간자 위자료도 받아냈으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승리한 것 같지 않았다. 법정에서 이긴 변호사 문지훈과 25년 결혼 생활을 잃은 남편 문지훈.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53세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였다. 판결 확정 후 1년이 지났다. 53세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법무법인은 예상과 달리 더 번창했다. 본인도 당한 변호사라는 소문이 오히려 신뢰를 주었나 보다. 비슷한 상황의 중년 남성 의뢰인들이 늘어났다. 내 경험담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나에게는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변호사님도 당하셨다니까 저희 같은 사람 마음을 잘 아시겠어요. 45세 의뢰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20년 결혼 생활을 배신당한 남자의 절망감. 1년 전의 내 모습이었다. 힘드시겠지만 법적 절차는 차분히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무게감이 있었다. 소영이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23세에 합격하니 나보다 2년 빠른 기록이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혼 과정에서 소영이 보인 성숙함과 판단력이 자랑스러웠다. 아버지 딸 변호사라는 꿈이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 현우도 달라졌다. 20세 청년이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더 의젓해진 것 같았다. 아빠,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겠어요. 보고 또 봐도 25년 후에 배신당할 수 있으니까. 아들의 말이 씁쓸했지만 현실적이었다. 젊은 세대는 결혼에 대해 더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았다. 가장 큰 변화는 내 일상 패턴이었다. 예전처럼 하루 12시간씩 법무법인에 매달리지 않았다. 저녁 7시면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독서를 즐겼다. 53세에 찾은 새로운 여유였다. 유리 소식은 가끔 아이들을 통해 들었다. 6억으로 강남에 작은 카페를 차렸다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고 했다. 48세에 처음 해보는 사업이 쉬울 리 없었다. 사업 경험도 없고 인맥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시작한 결과였다. 엄마가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말이었다. 태연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도망간 35세 남자가 48세 여자의 인생에 책임질 리 없었다.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태연이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중년 여성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52세 이혼녀를 상대로 영적 치유를 빌미로 접근했다고 했다. 유리는 그의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법무법인 동료들이 재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지훈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25년 결혼 생활의 상처가 1년 만에 아물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다시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리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일에만 매달려 아내를 여자로 보지 못했다. 가정보다 법무법인을 우선했고 아내의 감정적 변화를 놓쳤다. 물론 그것이 2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게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음에 만날 사람이 있다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 잘 맞춰야겠다고 다짐했다. 53세 변호사로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완벽한 계약서도 상대방의 마음까지는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혼증서라는 계약서가 있어도 25년 후에 배신당할 수 있다. 법적 보호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이었다. 요즘 나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자주 말한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이긴다고 해서 인생에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의 조언이었다. 얼마 전 대학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다. 지훈아, 내가 더 성숙해진 것 같다. 예전엔 일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는구나. 53세에 찾은 지혜였을까? 아니면 25년 배신의 대가로 얻은 깨달음이었을까? 유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녀도 4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출발점에서 25년을 함께한 남편을 배신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내 책상 위에는 소영이 선물한 액자가 놓여 있다. 말이 없다고 약한 게 아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25년간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내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는 그 묵묵함에 더 많은 소통을 더할 생각이다. 53세.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됐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언젠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5년 결혼 생활의 배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변호사 문지훈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 문지훈으로서 말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술자리는 늘 그렇듯 시끌벅적했다. 회사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민석 선배가 주최한 자리였다. 대학 시절부터 따르던 선배는 이제 우리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가끔 이런 식의 부부 동반 모임을 열었다. 아내 하연도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지금은 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듯했다. 정우야, 그 시스템 확장건은 어떻게 됐어? 민석 선배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늘 그렇듯 업무 이야기였다. 평소와 같은 대화였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 순간 아내 하연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민석 선배의 아내 지훈 씨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연의 표정이 오랜만에 생기 있어 보였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새로 읽은 책 이야기예요. 하연의 말에 민석 선배가 관심을 보였다. 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내가 알지 못하는 책과 영화, 그리고 예술에 대한 것들이었다. 하연이 웃는 모습을 본 건 언제였을까? 집에서는 늘 피곤해 보이거나 무언가에 집중하는 표정뿐이었는데 정우는 늘 안정적이죠. 근데 가끔 하연 씨는 숨 막히지 않아요? 민석 선배의 질문에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와인잔 속 붉은 액체가 흔들렸다. 내 시선이 자연스레 하연에게 향했다.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정. 때로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테이블 위로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선배가 화제를 돌렸고 자리는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나는 평소처럼 업무 이야기에 집중했다. 거실 한편에서 하연과 민석 선배가 무언가를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내는 원래 대화하는 걸 좋아했고 나는 항상 그런 자리에서 어색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연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민석 선배님 부부는 정말 대화가 많은 것 같아. 매일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한다더라. 그래? 회사에선 업무 얘기만 하는데 정우 씨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항상 일 얘기뿐이잖아. 하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지나쳤을 말이었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민석 선배와 나누던 대화 중 하연의 눈빛이 달랐다. 그것은 내게 향하는 시선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괜찮아. 그게 정씨니까. 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말이 왠지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다. 아내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10년 전 결혼식 날 우리가 처음으로 건배했던 와인잔에 미세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집에 돌아온 후 하연은 곧바로 침실로 향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오늘의 자리를 곱씹었다. 하연의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화면이 밝아졌다. 민석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제가 말했던 책 링크 보내드릴게요. 순간 답장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다. 하연이 이미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보니 아내는 아직 깨어 있었다. 가만히 다가가 문 앞에 서자 하연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다. 문을 열지 않고 돌아섰다. 평소라면 별거 아닌 일이었겠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다. 아내와 내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소파에 앉아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다. 안정적인 삶, 그것은 내가 항상 추구해온 가치였다. 대학 시절부터 선배의 곁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이룬 지금의 위치, 아내에게도 안정된 삶을 주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런데 지금 아내의 눈빛에서 읽은 것은 지루함? 아니면 갈증? 잠시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어 우리의 결혼식 사진을 들여다봤다. 10년 전 하연의 눈빛은 지금과 달랐다. 사랑과 기대로 가득했던 그 눈빛이 언제부터 변했을까? 아니, 어쩌면 변한 건 하연이 아니라 내 시선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내를 안정된 동반자로만 여기며 그녀의 갈증을 잊지 못했던 내 무심함.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모임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민석 선배 옆에 서 있는 하연의 미소가 유독 밝아 보였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내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다. 와인잔 위로 비친 시선들. 오늘 밤 우리 부부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나는 아직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휴대폰은 더 자주 울렸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다. 하연은 프리랜서 에디터로 일하며 작가 데뷔를 준비하는 중이었으니 업무 연락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점차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밝아지고 종종 작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었다. 어느 주말 아침 하연이 베란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커피를 들고 다가가려다 멈추었다. 아내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더 부드럽고 웃음기가 가득했다. 네. 그 책 정말 좋았어요. 특히 세 번째 챕터에서 작가가 말하는 고독의 의미, 정확히 제가 느끼던 감정이었어요. 잠시 침묵 후 하연이 다시 말했다. 누구랑 대화하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 정말 오랜만이에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다. 하연의 말은 분명 나를 제외한 누군가와의 대화를 의미했다. 베란다에서 들어온 아내는 평소보다 생기 있는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누구였어? 이렇게 아침부터. 그냥 에디터 선생님이에요. 새 원고 때문에. 하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10년을 함께 산 사이 아내가 거짓말할 때의 작은 신호들을 나는 알아차렸다. 그러나 더 캐묻지 않았다. 어쩌면 내 착각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신뢰는 결혼 생활의 기본이라고 항상 믿어왔으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회사에서 선배와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민석 선배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그가 잠시 메시지를 확인하는 동안 화면에 비친 이름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연 작가님, 내 아내의 이름이었다.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다. 하연이랑 연락하는 거야? 응. 그냥 지난번에 하연 씨가 추천해준 책 읽고 감상 좀 나눴어. 요즘 창작 활동하는 거 알잖아.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도 소개해줬고. 선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하연에게 물었을 때 아내의 반응은 달랐다. 민석 선배랑 연락해?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당황한 듯했다. 가끔 책 이야기 정도? 별거 아니에요. 하연의 말투에서 방어적인 톤이 느껴졌다. 그녀는 서둘러 주제를 바꾸었고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화장실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새벽 1시 민석 선배의 메시지였다. 민석 방금 보낸 음악
잠들기 전에 들어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을 정확히 표현한 곡이라 생각해요. 화면 위로 이전 대화들이 보였다. 음악, 책, 영화, 그리고 그들만의 공감대. 아내가 나와는 나누지 않던 깊은 대화들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더 읽고 싶은 욕망과 읽지 말아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출장 가는 거지. 언제 돌아와? 내일 저녁이나 되어야 할 것 같아. 남부지사에서 시스템 점검하고 오는 길이야. 그렇구나. 나도 오늘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에디터 미팅이요. 아내의 눈을 마주보니 다시 그 흔들림이 느껴졌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짐을 챙겨 출발했다. 출장지에서의 하루는 길었다. 시스템 점검이 끝난 후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문득 하연이 궁금해져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3번의 시도 끝에 포기하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회사 서버 알림이 눈에 들어왔다. 민성님이 출장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남부 지역 출장 취소.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선배의 남부 지역 출장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아침에 선배는 분명 자신도 남부지사에 간다고 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설마 핸드폰을 집어들고 하연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 우리는 서로의 위치 공유 앱을 사용했지만 하연의 위치는 확인 불가로 표시되어 있었다. 통화도 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석 선배에게 연락했다. 업무 관련 질문으로 위장한 전화였다. 선배, 내일 시스템 연동건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아, 정우야. 지금 좀 통화하기 곤란한데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할게. 선배의 목소리가 어딘가 서두르는 듯했다. 배경에서 희미하게 식당 소리가 들렸다. 그가 서울에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리고 하연이 말한 에디터 미팅.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도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내를 신뢰해야 해. 섣부른 의심이 우리 사이를 망칠 수 있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하연에게 받은 메시지는 내 불안을 더 키웠다. 하연 미팅이 늦게 끝나서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오늘 저녁에 봐요. 아내와 민석 선배, 그들이 함께 보낸 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넘지는 않지만 넘어간 듯한 경계의 밤이었다는 것만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과 분노가 뒤섞였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드리운 의심의 그림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나누는 깊은 대화들, 그것은 신체적 배신보다 더 뼈아픈 마음의 배신이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날, 하연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쓰는 모습이었다. 내가 들어오자 화면을 서둘러 닫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에디터 미팅은 어땠어?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다. 아, 그냥 그랬어요. 새 기획이 나와서. 하연의 말은 흐릿했다. 평소 같으면 편집자와 나눈 대화, 책 기획에 대한 열정을 한참 늘어놓았을 텐데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샤워를 하고 침실로 향했다. 욕실에서 나오는데 하연의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열린 문서는 소설 원고가 아닌 이메일이었다. 민석 선배에게 보낸 메일. 어젯밤 모든 대화가 나에겐 위로였어요. 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대화가 보였다. 그들이 함께 본 영화, 나눈 음악,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 손이 떨렸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노트북을 원래대로 두고 거실로 나왔다. 하연은 주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우 씨, 괜찮아요? 하연이 물었다. 응. 그냥 출장이 좀 피곤했어.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석 선배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더욱 괴로웠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등을 두드리는 그의 손길이 전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정우야, 이번 주말에 집사람이 바비큐 파티 하자는데 하연 씨랑 같이 올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을 관리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발시키고 싶었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어쩌면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주말,
바비큐 파티는 선배의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에서 열렸다. 하연은 평소보다 공들여 옷을 골랐다. 그녀의 향수 냄새도 달랐다. 새로 산 것 같았다. 차 안에서 나는 핸들을 꽉 잡았다. 요즘 소설은 어떻게 돼가? 조금씩 쓰고 있어요. 사실 민석 선배님이 몇 가지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하연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설렘이 느껴졌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미세한 톤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가슴이 쓰렸다. 민석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석의 아내 지윤 씨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미소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날카로웠다. 지윤 씨는 하연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다. 하연 씨,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와인이 있어요. 민석이 추천한 것 같이 마셔요. 지윤의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민석은 테라스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 하연이 그에게 다가가는 순간 지윤 씨가 내 팔을 잡았다. 정우 씨, 잠깐 도와주시겠어요?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지윤 씨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 씨, 민석이 또 시작했군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또라는 한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저도 당신 눈빛을 보면 알아요. 이미 의심하고 계시죠? 지윤 씨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민석과 하연의 메시지들, 그들이 만난 날짜와 시간,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민석은 늘 이런 식이에요. 지적인 여자에게 접근해서 나만이 당신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지윤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민석의 이런 행동 패턴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것 같았다. 증거가 더 필요하세요? 충분히 모았어요. 지난주 목요일 밤, 둘이 동대문 근처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연이 친구 집에서 잤다고 했던 그 밤,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숨이 막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왜 이걸 저에게 복수요? 아니면 동병상련? 모르겠어요. 다만 지윤 씨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테라스에서 하연과 민석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밖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석이 하연의 머리카락을 살짝 만지는 모습, 하연이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이 내 눈에는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다. 지윤 씨는 와인잔을 들고 테라스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내게 말했다. 하연 씨는 남의 걸 탐하면서 본인 것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말을 던진 후 지윤 씨는 밝은 표정으로 테라스에 합류했다. 하연과 민석 사이에 앉아 와인을 따랐다. 하연의 표정이 순간 굳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지윤 씨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하연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모든 것이 들켰다는 깨달음. 나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10년 결혼 생활이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아내와 선배의 관계는 마치 쌍곡선처럼 끝없이 얽혀 있었다. 테라스에서의 바비큐 파티는 기이한 분위기로 흘러갔다. 지윤 씨는 평소와 다르게 과하게 밝은 척했고 하연은 계속해서 내 눈치를 살폈다. 민석 선배만이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정우야, 이거 한번 먹어봐. 특별히 준비한 거야. 민석 선배가 건넨 고기를 받아들었지만 입맛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다. 지난 몇 달간 내가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내와 선배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 상황을 이끌어왔는지 생각하니 속이 뒤틀렸다. 저 잠깐 화장실 좀. 하연이 자리를 떴다. 기다렸다는 듯 지윤 씨가 따라 일어났다. 저도 갈게요. 둘이 사라지자 민석 선배와 단둘이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선배는 평소처럼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정우야, 요즘 하연이랑 어때? 바쁘다 보니 대화가 좀 줄었지?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에 든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3개 내려놓았다. 액체가 흔들려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선배, 이제 그만해요. 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선배랑 하연이 만난 거, 메시지 주고받은 거, 호텔 갔던 거 다 알아요. 순간 민석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오해하지 마.
우린 아직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냥 대화가 잘 통해서 만난 것뿐이야. 그의 말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아직이라는 단어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변명. 마치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정신적 외도도 외도예요. 선배, 제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간 건 더 심각한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민석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더 깊이 기대었다. 정우야, 우린 오랜 친구잖아. 내가 하연이한테 반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녀도 원했어.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지. 그 말은 가슴을 찢어놓았다. 친구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내 부족함을 지적하는 그의 태도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순간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하연과 지윤의 모습이 보였다. 지윤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하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네 사람이 다시 테이블에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모두 솔직해지는 게 어떨까요? 민석, 넌 하연 씨한테 어떤 마음이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민석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파고 있었다. 난 하연 씨가 특별하게 느껴졌어. 우린 대화가 잘 통했고 그래서 또 다른 여자를 유혹한 거군요. 지윤의 말은 날카로웠다. 전에 내 회사 후배 아내도 그 전에 동창회에서 만난 여자도 패턴이 다 똑같아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연이 놀란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제서야 그녀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듯했다. 민석 씨, 그게 사실이에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이제는 그녀를 향한 내 감정이 무엇인지도 혼란스러웠다. 분노? 연민? 아니면 여전히 사랑? 하연아, 차분하게 불렀다. 왜 그랬어?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10년 결혼 생활의 모든 의문을 담고 있었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정우 씨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나는 혼자였어요. 내 소설 얘기를 해도 내 생각을 말해도 당신은 늘 그렇구나라는 말뿐이었죠. 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심지어 그녀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일과 안정에 집중하느라 아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게 해결책이었어? 내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묻어났다. 정신적 외도라고 덜 아픈 건 줄 알아?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그냥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길 원했어.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었어.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다들 변명은 그만해요. 민석,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 특별한 연결이라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결국 책임지지 않죠. 그리고 하연 씨, 그녀는 하연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도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정 씨를 마주할 건가요? 테라스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윤도 그를 뒤따랐다. 집 안에서 그들의 언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연과 나, 둘만 남았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물었다.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으려 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내 소설에 대해, 내 꿈에 대해. 그 말이 사실일까? 사실이길 바랐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기에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정우 씨, 나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내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이미 너무 깊었다. 내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민석이 테라스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정우야, 이건 다 내 잘못이야. 하연 씨는 잘못 없어. 뒤이어 나온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 가시죠. 파티는 끝났어요. 집을 나서는 동안 내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차 안에서도 하연과 나는 침묵했다. 오직 와이퍼 소리만이 빗방울을 쓸어내며 리듬을 만들었다.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하늘은 우리의 마음처럼 어두워져 있었다. 돌아오는 길,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내면은 이미 파탄이 났다. 신뢰는 깨졌고 상처는 깊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건 그녀가 민석을 선택하지도 민석이 그녀를 선택하지도 않았다는 현실이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배신, 그것이 가장 잔인한 결말이었다. 그날 이후로 3달이 흘렀다. 하연과 나는 여전히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형식적인 대화만 오갈 뿐 진정한 소통은 사라진 지 오래다. 아침에 일어나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아내는 이제 별도의 방에서 잠을 잔다. 그녀의 이유는 창작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형태였다. 그녀는 지금도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려 하지만 한 줄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신이 그녀의 창작력마저 앗아간 것 같았다. 변호사 사무실을 2번 방문했다. 처음에는 이혼을 위해, 2번째는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모든 상담을 마친 후에도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정서적 외도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증거를 더 모을 수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내 상처를 더 파헤치고 싶지 않았다. 민석 선배와는 모든 관계를 끊었다. 회사에서도 그를 만날 일이 없도록 프로젝트를 바꿨다. 다행히 그는 지방으로 발령받아 더 이상 마주칠 일은 없게 되었다.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민석 정우야, 미안하다. 내 탓이 아니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때때로 그 메시지를 보며 분노와 상실감을 되새긴다. 내 탓이 아니야.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마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걸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어떤 날은 하연을 원망했다. 다른 날은 내 자신을 원망했다. 나의 무관심, 소통 부재, 감정적 둔감함이 이 상황을 초래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 정우 씨, 하연이 부엌에서 나를 불렀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마치 평범한 부부처럼. 이번 주말에 부모님 뵈러 가야 하는데, 그래. 난 출장이라 못 갈 것 같아. 거짓말이었다. 출장은 없었다. 단지 그녀의 부모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연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녀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졌다. 우연히 지윤 씨를 마주친 것은 대형 서점에서였다. 그녀는 생각보다 평온해 보였다. 민석과 헤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은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다.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 중이에요.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정우 씨와 하연 씨는 어떠세요? 우리는 망설였다.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함께 살되 함께 살지 않는 거군요. 지윤 씨의 통찰력은 날카로웠다. 그녀가 내 손을 잠시 잡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차가운 마음에도 전해지는 것 같았다. 아직 하연 씨를 사랑하나요?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정말 모르겠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사랑이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그저 익숙함과 의무감만 남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지윤 씨는 작은 메모를 건넸다. 상담사 연락처였다. 저도 다니고 있어요. 도움이 돼요. 생각보다. 집에 돌아오니 하연이 없었다. 늦게 온다는 메시지만 남겨두었다. 전에는 의심했겠지만 이제는 그녀가 어디에 있든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그 자체가 더 슬픈 일이었다. 서재로 들어가 하연의 책상을 살펴보았다. 노트북은 열려 있었지만 화면은 검은색이었다. 빈 문서 페이지만 덩그러니 있었다. 한 단어도 쓰여 있지 않았다. 옆에는 그녀가 쓰려던 소설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다. 사랑과 배신, 정서적 외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소설로 승화시키려 했던 것 같았다. 책상 한편에는 우리 4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그날 바비큐 파티 이전에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들이 보였다. 민석의 손이 살짝 하연의 어깨에 닿아 있었다. 지윤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액자를 들어올리자 그 아래 쪽지가 있었다. 하연의 필체로 쓰여진 짧은 문장. 우리는 4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도 진심은 없었다. 글씨체가 흔들렸다. 눈물 자국도 보였다. 하연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증거였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창작 욕구를 채우지 못한 좌절감 때문이었을까?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하연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늦었네. 응. 카페에서 글 좀 쓰려고 했는데 안 써져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말로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있었다. 자러 갈게요. 하연이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일까? 형식적으로 결혼은 유지하되 내면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 하연은 민석에게서도 떠났고 나와도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창자까지 막혔다. 모든 것을 잃은 대가였다. 나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왜인지는 나도 설명할 수 없다. 집착인지, 사랑의 잔해인지, 혹은 단순한 습관인지. 하지만 확실한 것은 더 이상 하연을 예전처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뢰 없는 사랑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창밖으로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어둡고 공허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그저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